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단 1만 원, 아니 1천 원 차이로 억울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금이자 조금 더 받았을 뿐인데 고지서를 열어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을 제가 너무 자주 봐왔거든요.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겪는 금융고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가 은퇴자에게는 함정투성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74세 김성래 님이 상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자 조금 더 받은 게 죄인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래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성실히 저축해오신 분인데 은퇴 후에 예금이자가 조금 늘었다고 건강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뛰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크게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은퇴 전과 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직장에 다닐 때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2천만 원만 넘어도 전액 반영됩니다. 기준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1원만 넘어도 전액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2,0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초과분 10만 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1,010만 원 전체가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깜짝 놀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이 한 사람 명의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만 기준을 넘어서 보험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가 거의 없는데 한 사람만 엄청나게 많이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죠. 네 번째는 만기 타이밍입니다. 여러 예금의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에만 이자가 급증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한 해만 보험료가 뛰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수익에 대한 착각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걸 모르고 투자하다가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거든요. 모르면 계속 당하지만 알고 나면 같은 자산으로도 훨씬 영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맞벌이로 자식들 키우고 은퇴 후에는 큰 욕심 없이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어요. 작년 말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자 수입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올라 있었거든요. 본인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72세의 최영미님이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예금 8천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매월 이자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연간 이자가 2,08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월 21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전년도에는 월 7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3배나 뛴 겁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선생님, 저 뭐 잘못했나요? 이자 몇십만 원 더 받았다고 보험료가 이렇게 오를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노후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억울하셨던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급구세 박정수님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정말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이었어요.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저축해서 예금 1억 5천만 원을 모으셨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상의해서 남편 명의로 예금을 다 통합했어요. 관리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을 때라 연간 이자가 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2,200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분 건강보험료만 월 3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부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월 2만 원 정도인데 남편 혼자 엄청난 보험료를 내게 된 겁니다. 박정수님이 상담 올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예금을 하나로 모은 게 잘못이었나요? 그냥 편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 한 사람만 큰 부담을 지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답답함입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구조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예금 관리 방법이나 건강보험료 구조에 대해 미리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런 함정을 알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왜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억울해하다가 끝나요.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따져봐도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으시거든요. 제가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도 왜 그런지조차 모른 채 지나가세요. 어떤 분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금을 깨서 보험료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같은 자산으로도 보험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위험 상황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디서 갈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말씀드린 분들처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당황하실 일이 없도록 정확한 구조부터 파악해보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부르는 일상 속 금융소득 함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득 기준에 대한 착각부터 짚어보죠. 핵심은 은퇴 후에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큰 실수를 하시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2천만 원만 넘어도 전액이 보험료 계산에 반영돼요. 기준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취취비세 김성래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직장에 다닐 때 금융소득이 1,500만 원 정도 있어도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이자 수입이 2,030만 원이 되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월 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뛰어버렸거든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증을 꺼내서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본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입자 유형이 다르면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는 어떤 가입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초과분이 아닌 전액 반영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역 가입자가 금융소득 1천만 원을 1원만 넘어도 전액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초과분 1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노후소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가 시니어들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차이로 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달라지니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거죠. 628세 서미정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예금이자가 정확히 1,0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만 초과된 거죠. 그런데 보험료 계산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2,010만 원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월 보험료가 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이자 합계를 반드시 연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다면 모든 이자를 합쳐서 계산하세요. 주의할 점은 월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간으로는 96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이자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은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올해 본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이게 모든 대책의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부 명의 집중의 위험입니다. 많은 부부분들이 관리 편의상 예금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명의로 자산이 집중되면 그 사람만 금융소득 기준을 넘어서 보험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 한 사람만 큰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 5년간 상담한 은퇴 부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자산이 집중된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는 보험료를 거의 안 내는데 남편만 엄청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70세 윤미라님 부부가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명의로 예금 1억 2천만 원이 있어서 남편 보험료가 월 28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부부 명의로 6천만 원씩 나누어 예금한 후에는 두 분 보험료 합계가 월 12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같은 돈으로 월 16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실제로 해보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금을 부부 명의로 나누어서 각자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연간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예금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명에게 몰려 있다면 분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기 몰림의 함정입니다. 여러 예금의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에만 이자가 급증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보면 만기 집중으로 인한 금융소득 급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특정 연도에만 보험료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71세 조정민 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5년 정기예금 3개가 모두 2023년에 만기가 됐거든요. 평소에는 연간 이자가 6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만 2,4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해에만 보험료가 월 25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음 해에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금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모든 예금이 한 해에 만기가 되지 않도록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금하세요. 그러면 매년 금융소득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기가 된 후에는 이미 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늦거든요. 내년 만기 이자가 한 해에 몰려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조정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 번째는 투자 수익의 착시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투자 수익 분류에 따른 세제 차이와 보험료 영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에 안 들어가지만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펀드 수익도 어떤 펀드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직칠채세의 오성훈 님이 경험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3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이자 소득과 합쳐져서 2,200만 원이 됐거든요.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 수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본인이 받는 투자 수익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문의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인지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수익인지 미리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실제로는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고 있는 투자 수익이 어디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이 구조를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실전 생활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명의 분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각자 금융소득 1천만 원 미만을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금 명의를 바꾸자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총 예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자 명의로 예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7,500만 원씩 나누어서 예금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4%라고 했을 때 각자 연간 300만 원씩 이자를 받게 되니까 둘 다 기준선 아래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명 명의로 몰려있는 예금이 많다면 단계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 활용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ISA 계좌 수익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ISA 계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나이 제한이나 가입 조건, 납입 한도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또 ISA 계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보실 방법은 기존 예금이나 투자자금 중 일부를 ISA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천만 원에 가깝게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만 ISA로 옮겨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혹시 ISA 계좌를 이미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일정 관리입니다.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만기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동 재해치는 정말 위험합니다. 금리가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그대로 재해치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조정하는 게 안전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엑셀이나 수첩에 만기표를 만드는 겁니다. 2024년 만기 예금, 2025년 만기 예금, 2026년 만기 예금,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각 연도별 예상 이자 수입도 계산해 보세요. 특정 연도에 이자가 몰려 있다면 만기를 조정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만기표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보세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연금 계좌 활용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연금 소득은 금융소득과 별도로 관리돼요. 같은 돈이라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연금 계좌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장기간 쓰지 않을 예금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로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세제 혜택도 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현재 노후자금 중에서 연금계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낮다면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조정해 놓고 끝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금리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하거든. 이런 점검을 소홀히 하면 또다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금리 변동이 클 때는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년 12월에 그의 금융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만기 예정인 예금은 어떻게 할지, 새로 받을 이자는 얼마나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작년 12월에 이런 점검을 해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안 해보셨다면 올해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했던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자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같은 금액의 이자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득 기준 착각 문제를 말씀드렸죠.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 기준 2천만 원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기준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초과분이 아닌 전액 반영 구조였습니다. 이론만 넘어도 전체 금액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었죠. 1천만 원과 1,002만 원의 차이는 1만 원이지만 보험료는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부 명의 집중의 위험이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자산이 몰려 있으면 그 사람만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나누어 관리하면 같은 자산으로도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기 몰림의 함정이었죠. 여러 예금의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면 그 해에만 이자가 급증해서 보험료가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기를 분산시키면 매년 고른 이자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투자 수익의 착시 문제였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금융소득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드렸어요.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실전 전략으로는 부부 명의 분산, ISA 계좌 활용, 만기 일정 관리, 연금 계좌 활용, 매년 점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행해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런 차이로 수십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김성래님처럼 30만 원 이자를 더 받았다고 월 보험료가 16만 원씩 늘어날 수 있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192만 원을 더 내는 거죠. 이자 30만 원 받으려고 보험료 192만 원을 더 낸다면 완전히 본말전도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몰라서 내고 억울해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시거든요. 아니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세 번째로는 노후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예상했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나가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잖아요. 병원비나 문화생활비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같은 자산으로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님, 부부처럼 명의만 나누어도 월 1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연간 192만 원이면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는 돈이죠.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노후 생활비 관리가 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뛸 일이 없으니까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어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가 나오니까
예상 계획도 세우기 쉽고, 세 번째로는 세제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절약과 함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모장을 열고 올해 금융소득 합계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다 합쳐보세요. 이게 1천만 원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명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분산을 고려해 보세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만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3년간 만기 예정인 예금들을 정리해 보세요. 특정 연도에 몰려 있다면 만기를 조정해서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해보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는 계속 커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연금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건강보험료 변화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쳐질 때 생기는 함정들,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고민을 들려주시면 더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요.